안녕하세요. 팩트만입니다. 오늘은 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 중에서 제5장 절대안전자산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챕터의 제목인 절대안전자산은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전통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니얼 퍼거슨의 용어 채택인데, 이러한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흘러서 지금까지 왔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인류의 대부분의 시기에 토지와 집은 가장 대표적인 자산으로서 신분과 수입을 상징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처음 생길 시기의 유럽에서도 민주주의는 재산, 특히 땅과 집을 가진 부르주아들만 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선거법 개혁으로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귀족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재산이 있는 보통 국민들도 선거권을 가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반 대중들의 재산권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거죠. 1930년대에 일어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자 일반적인 형태의 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샀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서 미국 정부가 나서 표준적인 모기지 제도를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죠. 이는 미국에서 주택 소유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60년대에 이르면 주택 소유율이 그 이전 40년대의 40%에서 60%까지 이르게 되는 성과를 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기지조차도 백인들의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에만 모기지 제도가 적용되는 인종차별적인 민주주의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간혹 흑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흑인이 백인에 비해 신용도가 낮다는 것 때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낮다는 편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들을 2등 시민으로 분류하면서 대출 금리가 차별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흑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디트로이트에 흑인 폭동을 낳았고, 이러한 흑백 간의 정치적 갈등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은행들의 주택금융을 감시하게 만들었고, 은행들이 소수인종들의 빈곤지역에도 차차 대출을 해야 하게끔 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모기지 이자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었고, 더불어 60년대, 70년대에 걸쳐 계속적인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이 누적되면서 30년 고정금리였던 이 모기지의 대출 이자가 계속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상황이 펼쳐졌고, 이는 주택 소유를 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인플레이션은 이 두 자리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방준비위원장이었던 폴 포커가 등장해서 이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역사적인 수준의 20%대 기준금리로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었던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들이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저축 대부조합들의 난처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레이건 정부는 저축 대부조합들이 모기지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의 부동산과 자산들, 즉 상업용 부동산, 주식, 비우량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줍니다. 심지어는 은행하고 똑같이 예금자에게 마음대로 이자율을 측정해 줄 수 있게 해주고 신용카드까지 발행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그 모든 예금과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해주는 수준까지 정부가 그 저축 대부조합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들은 폴 포커의 고금리 정책으로 지옥에 갔다가 갑자기 다시 천국으로 뛰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곧 이러한 탈규제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무제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만능의 보고음을 진 저축 대부조합들은 텍사스 일대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부실로 이어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미국 GDP의 3%나 되는 1,500달러 이상을 퍼부어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뉴딜 모기지 제도는 붕괴되게 된 거죠. 이것이 미국의 1940년대에서 1995년까지의 미국 부동산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미국은 탈규제와 시장 만능주의의 쓴맛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딜 모기지 제도의 붕괴의 결과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는 새로운 금융의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왜 새로운 괴물이냐고 부르냐 하면 이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는 제도가 13년 뒤에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는 제도는 주택, 금융, 채권, 자산을 종류별로 모아서 증권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은 자체는 쪼개서 팔 수 없지만 부동산 대출 채권을 모아서 증권화하면 부동산이 가진 자산 가치를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아이디어로 부동산 대출 채권을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 더불어 각종 옵션이나 선물 같은 파생상품 거래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계속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탐욕이 개입하게 됩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의 특성상 비적격 클래스의 주택 채권도 점점 증권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대표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라고 불리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도 생겨났죠. 니얼 퍼거슨은 서브프라임이 곧 흑인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아니냐며 결국 갚을 능력이 없는 흑인들을 타겟으로 한 고금리 구조의 위험한 대출 상품이었고, 이러한 대출이 무분별하게 실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군다나 서브프라임은 이들에게 선순위 대출이 아닌 후순위 대출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빚이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대중에게 재산을 소유하게끔 유도해서 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재산 민주주의의 절정이었으며 또한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익을 원하는 전 세계적인 금융권의 탐욕과 재산을 소유한 성숙한 시민을 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결합되면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라는 세계적인 재앙을 만들었던 거죠. 부동산 자산의 증권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금융권의 용어로 MDS라는 약자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부동산 유동화의 길이 열리면서 금융시장은 더 많은 채권을 원하게 되었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도 무리한 부동산이 허용되었던 구조였죠. 조지 부시는 2003년 아메리칸 드림 지원법이라는 법안에 서명해서 이 부동산 대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중 저변에 특히 흑인들의 주택 소유를 지원했던 거죠. 하지만 꿈과 현실은 엄정하게 다른 것이어서 곧 부실 대출의 위험성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채 훌륭한 투자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나타난 곳은, 최초로 문제점이 나타난 곳은 미국의 디트로이트였습니다. 당시 연준이 기준금리를 1%에서 5.25%로 올리는 상황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대량 해고를 기점으로 경기 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금리가 한순간에 기존보다 25% 상승한 거죠. 기존의 5.34%에서 6.66%로 고작 1.3% 올라간 거지만 기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이 이자가 25% 상승한 겁니다. 현재 지금의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에 따라 연체자가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금융제도의 위기로 치달으면서 서브프라임 모기 채권을 많이 가진 금융회사들은 망하거나 국유화되거나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깊은 수렁으로 빨려들어가게 되었죠.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경제 대공황 이후 서구의 경제 최대의 위기로 평가받는데, 이 사태가 주는 교훈은 주택시장에 너무 많은 차입으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주택가격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고, 그 변동성 위기는 경기 전반의 상황이 악화될 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대출금리가 두세 배 올라가고 그러면 또 제값에 받고 무택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죠. 급금매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아닌 여러 변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위기 상황까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옳다는 것이 이 미국의 부동산 역사를 통해서 개인이 알 수 있는 교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